네, 치열했던 대선이 끝나고 여당이 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본격적으로 인수위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도부 총사퇴 이후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현재 상황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저희가 지금 뉴스 시작하기 전부터 속보를 계속 좀 전해드렸는데 속보 관련된 내용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찬 회동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공식 회동을 해서 뭐 인수위원회를 비롯해서 공동정부 구상이라든지 각종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일단 오찬은 취소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뭐 이유가 있겠죠? 예, 뭐 일단 형식적으로 보도된 거나 뭐 제가 추측해도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오늘 오전에 이준석 당대표가 그 자가진단 키트에서 이제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PCR 검사를 지금 할 예정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분이 이제 바로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이준석 당대표가 도시락 오찬을 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또 지금 뭐 당선인의 혼자만의 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만에 하나의 경우를 대비해서 외부 접촉이나 외부 일정을 이제 아마 급작스레 취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빨리 인수위를 구성하는 과정이나 그다음에 정부를 또 어떻게 구성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논의하기 위해서는 조만간 다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대표가 또 회동 날짜를 잡아서 만나서 상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파악하신 거 그리고 저희 취재기자 그리고 저희 속보를 통해서 전해드린 내용을 현재 시점에서 네. 좀 놓고 보면 이준석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그 자가진단 키트 그러니까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서 PCR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그 네. 확진 여부를 좀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에 앞서서 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준석 대표가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검사 결과를 좀 봐야 되는데 뭐 만에 하나 이런 상황 여러 상황을 대비해서 일단 좀 그 오늘 오차는 취소를 했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잠시만요. 지금 네, 속보가 또 들어왔네요. 지금 네,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따라서 회동을 재추진한다라는 내용인데 네,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좀 내용을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따라서 회동을 다시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그리고 당선인 사무실에서 도시락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도 들어왔고요. 일단 윤석열 당선인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서 일정을 계속 수행한다는 내용도 들어왔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가 진행 중인데 음성이 나오면 회동을 재개한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고 있는 속보가 가장 최신 그렇죠. 그런 그 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오찬을 그 오늘 좀 점심시간이니까 오찬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연기가 됐다, 잠정 연기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로 네. 분류가 되니까 당선인이 뭐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로 분류될 때는 분명히 이제 자가진단 키트를 또 확인했기 때문에 네. 금방 이제 음성으로 나왔다고 지금 속보가 떴으니까 음성이라고 한다면 이준석 당대표의 PCR 검사 결과를 또 지켜보고 그리고 안철수 당대표도 다시 한번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서 음성인 게 확인되면 오늘 오차는 불가피하게 지금 식사 시간은 좀 미뤄졌지만 오늘 오후에도 아니면 뭐 당장 내일이라도 그 음성 결과가 확인되고 코로나 확진 여부 자체가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면 또 안철수 대표나 윤석열 당선인이나 사실은 뭐 굉장히 그 코로나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입장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당선인의 또 이 앞으로 일정이나 국가를 위한 이 입장을 본다면 그래서 아마도 이 클리어하게 이 코로나 문제가 정리가 되면 조만간 신속하게 가장 먼저 회동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급하게 들어온 속보라서 좀 쭉 정리를 하고 이제 변호사님께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서 어제 그 식사를 같이 했던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오늘 또 그 윤석열 당선인과 오찬 회동을 추진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오찬 회동이 일단 잠정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연기가 된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일단 음성 판정을 받아서 일정을 계속 수행을 하고 있고 안철수 대표는 코로나19 검사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오면 회동을 재개하겠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갑작스런 돌발 변수 때문에 연기가 된 것이지 지금 인수위 출범이라든지 여러 현안을 다룰 게 많으니까
뭐 이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그럼요. 신속하게 그 회동이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그 추가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좀 들어오면 저희 뉴스 시간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오찬 회동은 지금 시간대에서는 좀 잠정적으로 연기가 됐지만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당대표가 이렇게 만난다는 건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중요하죠. 지금 뭐 단일화 역풍이 불었냐 안 불었냐 얘기도 있지만 결국은 단일화 안 했으면 아마 죄송합니다. 단일화 안 했으면은 이겼겠느냐 이런 평가 안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지금 뭐 진보 진영에서도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 가져간 표보다 적은 표가 나왔잖아요. 네. 만약에 반대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당선에 기여한 게 맞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단일화로 인한 득표보다 독자 완주했을 때 과연 실점이 없었겠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의 입지는 탄탄할 수밖에 없다. 그럼 뭐 인수위원장을 맡든 본인이 또 뭐 행정 경험을 쌓고 싶다 그랬으니까 총리를 맡든 어떤 식으로 이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뭐 오찬도 중요하지만 그런 건 뭐 전화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두 분이서 협력을 잘 해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오늘 회동에 관심을 또 가졌던 게 아무래도 지금 변호사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인수위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지금 현재 전국에서 최대 관심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수위원장을 안철수 대표가 맡을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역할을 맡을 것인지 이렇게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일단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당선이 확정되면 정식 취임할 때까지 인수위 활동이 가장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그래서 인수위의 구성이 또 국민에게 주는 또 이 메시지가 있고 또 인수위 구성의 면면을 통해서 향후의 국정 운영의 방향과 또 국정 운영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 포지션들이 좀 입장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가장 먼저 안철수 대표와의 이 협의를 통해서 인수위 구성 그리고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인선 문제 이런 것들을 아마 협의를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단일화 전격 합의했을 때 단일화 선언문에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두 당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당시 후보가 단일화에 그 합의를 하면서 공동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공동으로 정권을 인수하고 공동으로 정부를 구성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가장 먼저 첫 단추로 그 두 명이 만나서 이 공동의 어떤 정부 구성 또 인수위 구성에 대한 대략의 원칙 또 인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오늘은 그 뜻하지 않게 코로나 문제로 뭐 오늘 지금 12시 약속은 취소됐지만 당장 오늘 오후에도 뭐 저는 이 재추진돼서 회동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말씀하신 대로 회동은 또 곧 그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따라서 다시 추진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논의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코로나19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그 물론 정점에 곧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방역 당국은 예측은 하고 있지만 연일 신규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코로나 방역 그리고 자영업자 손실과 관련해서 조직을 구성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인들의 경제적 손실 보상과 또 이분들에 대한 긴급 구제를 포함해서 방역과 또 확진자들에 대한 치료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검토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를 전부 경제 문제, 또 방역 문제, 보건 문제, 의료 문제를 전부 종합적으로 다룰 인수인의 조직을 구성할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께 추가로도 여쭤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선거운동 과정에서 계속 강조를 했던 게 그 집권에 성공하면 곧바로 5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일단 당선이 됐으니까 출범 직후에 바로 추진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조 원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뭐 단순한 지원이 아니고 손실 보상이라고 한 헌법에 보장된 국가가 해야 될 책무로서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들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일관되게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인수위에 바로 그 부분을 다룰 수 있는 TF팀이나 특위를 구성을 해서 정부 출범 직후에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아마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5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추경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고 어떻게 충당할 것이고 어떻게 항목을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는 준비 과정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야당과의 협치의 또 첫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추경을 편성한다면 당연히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당선인 신분으로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으로서의 50조 원 추가 경정 예산을 만약에 편성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다면 아마 여야 간의 첫 협치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중요한 저는 가늠자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패배는 했지만 여전히 국회 과반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추경 예산안을 지금 차기 정부에서 그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이 50조 추경안에 대해서 어떻게 나설 생각이신지. 사실은 뭐 이재명 후보도 계속 이거 하자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빨리 풀자. 사실은 이제 선거에서 저는 민주당 패한 원인도 이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영업 시간을 풀든지 아니면 손실보상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둘 다 제대로 안 됐습니다. 선거 네. 막판까지. 선거 막판이 오히려 선거 기간 지금 현재가 최고점에 올라왔거든요. 오히려 이게 내려가는 국면이었으면 좀 달랐을 건데 그러면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풀고 그다음에 이 뭐 추경 같은 것도 빨리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당에서 과연 어떤 나올지는 또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손실보상 해줘야 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걸 또 빌미로 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마 재원 마련 문제는 나올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계속 뭐 당에서 주장했지만 이제 재정 당국에서 안 됐다는 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빚내서 국채 발행은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제일 아마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선대본이 해산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부터 직함을 변호사님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지금 당선 전에 윤석열 후보 측도 그렇고 이 추경안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바였기 때문에 세부적인 문제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추경안을 그 새 정부가 추진했을 경우에 민주당도 일단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읽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들도 주장을 해온 바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손실보상이 지난번 추경에 너무 적었다 이랬기 때문에 네. 과감하게 하자는 거라 이게 뭐 누가 되는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추경안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고 지금 그 새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집중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또 지금 현재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사실 좀 눈길을 모았거든요. 이른바 윤핵관. 이 전면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래픽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윤석열 당선인의 어떻게 보면 측근 인사들로 꼽힐 수 있는 분들인데 보면 뭐 권영세 본부장, 원희룡 본부장,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 윤한홍 의원 등 이렇게 좀 여러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우선은 인수위 구성이 가장 그 네. 우선적인 과제이고 또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제 당선인의 입을 통해서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사실상 지명이 됐고요.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인수위 구성과 관련된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오늘 안철수 후보의 오찬이 급작스럽게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됐다는 것도 장제원 비서실장이 기자단에 공지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서실장 업무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렇다면 장제원 비서실장이 당선인 비서실의 실무를 좀 총괄하면서 가장 우선적 과제인 인수위 구성, 그다음에 안철수 당대표와의 협의의 문제, 국민의당과의 합당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아마 초반에 그 당선인을 도와서 보좌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인수위 구성이 지나면 이제 인수위를 통해서 또 검증과 인선의 과정을 거쳐서 내각을 구성하면서 정부 구성을 출범을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지금 아까 그 화면에 나온 것처럼 그 이른바 윤핵관 그룹이라든지 또는 선대본에서 열심히 했던 또 측근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또 외곽에서 지원했던 분이라든지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이런 큰 그룹들이 어떻게 잘 이게 섞여서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대해서 잘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결합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마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변호사님 일단 뭐 네. 민주당을 비롯해서 일각에서 이 윤핵관과 관련해서 계속 비판을 선거운동 과정에서 비판을 했던 지점이 공식 직함을 갖지 않고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결국 비선 아니냐 이런 네. 논란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비서실장으로 공식 직함을 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논란은 비선 논란은 없을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인사 스타일이 이제 측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윤핵관이라고 얘기됐던 분들을 쓰는 게 과연 적절하냐? 네. 물론 이제 당선인의
비서실장하고 나중에 청와대 비서실장은 좀 다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윤석열 지금 당선인이 그동안 이제 인사 스타일이 보면 자기하고 가까웠던 사람 아니면 평소에 일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중요한다. 네. 이런 얘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선거 결과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어쨌든 통합 그다음에 협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떠올랐는데 나랑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이 물론 일하긴 편하거든요. 편하기도 하겠지만 벌써 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 직책이 없을 때도 다 실세인지 알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당장 지금 인수위 구성이나 내각 구성이나 이제 뭐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있는데 비서실장이 아니어도 다 그걸로 줄 서거든요. 근데 정식적으로 비서실장까지 직책까지 달게 되면 사실은 거의 뭐 사실상 2인자 아니냐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거라서 이런 건 제가 보기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또 당선인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신의 정책 비전을 공유하고 가깝게 지금 공유해왔던 사람을 그 옆에 두고 일을 하는 게 정책의 효율성과 뭐 국정 운영하는데 좀 더 나은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당선인 비서실장과 또 청와대로 이제 정식 출범한 네. 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장은 다릅니다. 네. 특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가려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통상 의원직을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당선인 비서실장으로만 좀 국한돼서 저는 윤석열 당선인의 이 지명을 좀 저는 봤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의 문제는 국민의 여론이 있는 것이고 또 민심이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가 있고 안철수 대표 협의 과정이 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또 외곽에 또 도왔던 분들에 대한 또 국민들이 중도 성향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또 많은 또 바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등등을 아마 당선인이 고민을 해서 저는 할 거라고 보고요. 당선인 비서실장 그 자체로만 국한해서 보면 2달 동안 후보 주위에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실무 역할의 총괄 책임자입니다. 네. 그것으로 저는 생각한다면 이번에 뭐 아예 공개적으로 장제원 비서실장에 대해서 비서실의 실무를 맡겠다는 의미에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께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뭐 기사를 통해서 전해드리긴 했는데 또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핵관으로 지칭되고 그런 분들이 인수위라든지 아니면 이 정부 조직 구성하는 데 들어가는 게 적절하냐 논란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사실은 윤핵관 두 분 중에 누가 더 위냐 이런 논란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 단일화 협상도 장제원 의원이 했던 것 같고 비서실장도 바로 임명되는 거 보면 권성동 의원보다는 좀 더 위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근데 저는 아마 이렇게 측근들이 저는 권성동 의원처럼 나도 측근이긴 하지만 이렇게 정부 구성이라든지 인수위라든지 이런 데는 안 들어가겠다. 저는 오히려 이런 모습도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이 뭐 역할 많이 했죠. 단일화도 했고 이 경선 과정도 역할을 한 건 맞지만 이렇게 바로 또 비서실장으로 가고 핵심으로 간다 그러면 말이 당장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언론은 아마 제가 보기에 호의적인 부분보다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통합 그리고 그 정치 세력과의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관계가 좋은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거든요. 근데 장제원 의원이 만약에 비서실장으로 야당 지금 이제 민주당과 예를 들어서 뭐 얘기를 한다. 그럼 몇 개렇게 될까요? 물론 뭐 당 통합 이런 건 잘 될 수 있지만 지금은 당내보다 어찌 보면 뭐 통합이라든지 협치가 중요한 상황인데 거기에 좋은 카드인지는 전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저희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모습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이유가 그 광화문 집무실과 관련된 이야기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계속 그 주장을 했던 게 강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게 청와대 대신에 광화문에서 업무를 보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호 문제라든지 여러 뭐 사안들이 좀 있어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한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좀 지켜볼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라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 때도 이야기를 했다가 네. 광화문 시대를 열기로 했다가 사실상 구체적인 그 논의 과정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제 알고 취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로는 한번 뱉은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한 이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아마 인수위 기간이나 이 출범을 준비한 기간 동안 당선인 입장에서는 저는 관철을 시키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관철의 과정에서 오늘 전해철 장관도 와서 협의를 했겠고 그다음에 당연히 어제 그제 당선인 식분이 확정되자마자 청와대 경호팀이 바로 붙거든요. 그러면 청와대 경호실과 협의를 통해서 실제로 보안 문제, 경호 문제, 테러 대비 문제, 그다음에 외국
그 정상들이나 원수들이 왔을 때 접견 시설 문제도 있거든요. 이런 등등의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무적인 차원에서 챙겨보고 점검해봐야 될 내용들이 체크를 해봤는데 상관이 없다,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제가 아는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끝까지 자기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광화문에 새로운 집무실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저도 정부 서울청사에서 출입해서 좀 기자실에 좀 왔다 갔다 한 경험도 있는데 일단 청와대와 달리 정부 서울청사, 그러니까 광화문 앞에 있는 정부 서울청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처 공무원분들도 일하고 있고 기자실도 있고 그리고 또 건물이 한 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호나 보안 문제가 사실 청와대보다는 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또 지하 벙커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 그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통령 주재하에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시설도 이미 비치가 돼 있는데 과연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대로 대처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 아닙니까?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경호 문제도 있지만요. 지금 말씀하신 보안이라든지 안보 문제 더 네. 큽니다. 사실은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청와대는 세계 모든 정보기관들이 다 어찌 보면 도청이라든지 감청이라든지 다 노출돼 있거든요. 근데 정부 청사는 굉장히 오래돼 있고 그런 어떤 방호라든지 주변에 또 높은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런 어떤 보안이라든지 안보를 상황한 가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이제 다시 설치할 수 있느냐?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뭐 집무실을 만들 수는 있지만 현실적인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이제 청와대 예를 들어서 만들어져 있는 그 시스템, 그 보안이라든지 지금 지하 벙커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그런 무용지물을 할 거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저는 뭐 쉽지는 않다 현실적인 문제에서. 왜냐하면 이게 청와대 그 지금 정부 청사 주변에 그거보다 더 높은 건물이나 주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사실은 경호라든지 보안 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그리고 이런 그 현실적인 부분이 또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전해철 장관도 그 당선인을 만났는데 몇 가지 안을 행정안전부에서 제시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전 장관이 직접 이것과 관련된 언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도 좀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당선 직후에 김건희 대표의 입장문이 한번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력을 하겠고 소외된 지역이나 소외된 그늘을 좀 찾아볼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제는 그 배우자 모임들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손편지까지 써서 정치인의 아내로서의 어떤 소명의식, 그다음에 어떤 고민거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오늘은 또 서면 인터뷰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 선거 운동 기간에는 배우자 리스크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조용히 사실은 뭐 보이지 않는 내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공식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배우자로서의 역할들이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감안하고 한다면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 그다음에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겠다 이런 것은 공약을 했습니다만 호칭을 그렇게 쓰지 않고 제2부속실을 따로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식 대통령의 배우자로서의 공식 활동을 지원하고 또 공식 활동을 준비하는 그런 것들은 김건희 대표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특히 이 정부를 출범시킬 때까지의 2달 동안의 준비 기간 동안 아마 김건희 대표도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뭐 당선 확정이 어제 됐기 때문에 앞으로 김건희 여사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지금부터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제 사실상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됐는데 관련해서 녹취를 하나 듣고 본격적으로 또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있다고 보고요. 이제 결국은 그 한 27만 표 차이잖아요. 이제 네네. 결국은 거의 천칭 같은 차이인데 거의 차이가 없는데 대통령직이라는 어마어마한 지위를 준 거잖아요, 국민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출발선상은 완전히 같아진 거죠. 안철수 후보의 장점도 있잖아요. 이 국회라는 검증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거기에 또 어떤 것이 있을지 알 수 없죠. 전반적으로 네. 아마 총리와 장관 부분에서 이 과거와 다를 정도로 우리가 조국 교수 이 일을 겪으면서 이 국민들이 바라는 이 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관과 총리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국회 추천이나 국민 추천제 같은 거를 해서 폭넓게 인사나 얘기를 들어서 추천하는 것이 네, 이광재 의원의 녹취를 들었는데 변호사님께 이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도부가 그 총사퇴를 하긴 했는데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넘어갔는데 비대위원장은 또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지방선거가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황이니까 그 어느 정도 현실적인 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맞습니까? 그런 말도 있는데 부족하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뭐 원내대표 이제 선거를 조금 한 달 정도 앞당긴다는 건데 그래서 원내대표가 사실 비대위원장 한다 그러면 그럼 송영길 대표가 그대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네. 왜냐하면 당대표는 당원이라든지 뭐 국민 여론으로 선출하는데 원내대표는 그냥 의원들끼리 선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쇄신이 되겠느냐 이 평가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게 나왔던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 비대위로 갈 거면 확실하게 바꾸는 게 낫다. 그래서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하는 게 낫지. 지금 일각에서는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대선에도 비슷하게 갔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에도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보는데 그건 저는 오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직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당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움직였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지방선거를 이 체제로 그냥 치른다 그러면 굉장히 저는 뭐 어렵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쇄신을 할 거라면 전면적으로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해야지 원내대표가 비대위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은 언제든지 없습니다. 근데 지방선거도 지금 시간이 없지만 그럼 개혁 공천이라든지 이런 거를 못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 체제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비대위를 갈 거면 과감하게 혁신적으로 해서 외부 인사한테 비대위원장 맡기고 이렇게 가야지 그냥 약간 어찌 보면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 좋은 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직 이재명 선대본 대변인이시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개인적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 대선 지나고 나서 네, 우리 네. 현근택 변호사님이 상당히 합리적인 제언들 하시고 계신 것 원래 같습니다. 평소에도 합리적이었어요. 아, 제가 전직 대변인으로서의 입장이신지를 여쭤보려고 또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지금 변호사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민주당 내에도 좀 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번에 대체로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내 기반이 좀 약하고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는데 현역 의원들은 잘 안 움직인다 이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네. 막판에 이제 한 달 정도 돼야 좀 움직였다는 평가가 많아서 그럼 이 체제대로 그대로 만약에 지방선거를 갈 수 있겠느냐. 그 중심이라는 게 있는데 변화하거든요. 결국은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 지금 민주당 어쨌든 선거를 졌기 때문에 지금 뭐 이광재 의원님은 같은 선상이라 그러는데 저는 출발 선상 자체가 100m 경주로 치면 한 50m 뒤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50m 뒤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역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알겠지만 민주당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걸 수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정권교체 여론이 50% 이상이었고 결국은 그거를 못 넘은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지방 권력도 바꿔야죠. 이 여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지키려면 제가 보기에 최소한의 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정도의 모습으로는 개인적으로 약하다 보고 있고 아마 지지자들도 저는 뭐 당원들도 그렇게 볼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개인적으로 개인 의견으로 쇄신의 정도가 좀 더 약하다, 좀 더 쇄신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이재명 전 후보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사실 관심이거든요. 뭐 물론 다른 당이긴 하지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저도 이제 비대위 체제 그리고 비대위의 외부에 또 새로운 인물이 돼서 좀 전면적인 혁신을 해야 된다는 우리 현 변호사의 말씀이 동감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이재명 후보의 이제 정치적 진로인데요. 네.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에 나와서 한 번 패배한 다음에 두 번 재수해서 된 겁니다. 네. 과거에 또 이해창 후보 같은 경우도 두 번 연거푸 또 나와서 도전을 했었던 것이고 또 박근혜 대표도 사실은 경선에서 떨어졌고 그 다음 또 도전해서 또 대선을 또 성공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대선 후보 떨어졌다고 정치적으로 뭐 은퇴하고 정치 활동을 그만두는 건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치적 재기에 저는 가능성 남아 있다. 이게 하나 있고요. 그러려면 저는 이제 이재명 표 또 이재명식의 어떤 정치적 상품과 상징 자산을 가지고 저는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 생각하고 그거 관련된다면 그 후보로서 이제 선거 막바지에 물론 믿지 않은 또 그 불신의 분위기도 있었습니다만 정치 교체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정치 개혁과 정치 교체라는 그것을 그러면 이재명식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로 해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좀 다른 겁니다만 그런 가능성도 열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거저러한 사건에 지금 휘말리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대장동 게이트, 그다음에 뭐 백현동, 그다음에 성남 FC 의혹, 그다음에 뭐 부인 법카까지 해서 이러저러한 의혹과 논란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특정하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미 수사 중인 것이고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어서 그와 관련된 최종의 결론, 최종의 사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또 그게 하나의 변수로 남아 있는 것이 있어서 저는 이재명 후보의 앞길은 이재명 후보 스스로 그런 전반적인 정치적 환경을 보면서 스스로 뚫고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한마디 첨언하면요. 뭐 이게 뭐 대장동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수사받는 거는 뭐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거는 뭐 양쪽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마 선거에 이겼으니까 뭐 상대방은 수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당장 또 정치 보복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그 부분은 아마 윤석열 후보도 뭐 판단을 잘 하실 걸로 보고요. 저도 사실은 당에 들어와서 당대표라든지 아니면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이거 하는 건 낫다고 봅니다.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뭐 서울시장 도전선은 제가 보기에 의미 없고요. 왜냐하면 대선 끝난 지 뭐 3개월밖에 안 되는데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좀 시간을 두면서 당에 들어와서 당대표라든지 뭔가 역할을 하는 거는 저는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아마 제가 보기에 다음에 뭔가 도전 가능성이 열릴 걸로 봅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나갔지만 지금 이재명 전 후보가 50대 후반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될지 사실 길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앞서 두 분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경로가 있지만 또 사법적인 부분 이런 리스크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다. 반면에 그게 정치 보복으로 비치지 않도록 뭐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도 좀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것과 관련해서 또 어떤 또 전개가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변호사,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현 전국 상황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